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라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고요. 플라톤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라는 소제목이고요. 읽어볼게요. 플라톤의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에 꼭 있어야 할 저작은 티마이오스다. 이 대화편처럼 유럽의 세계상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쭉 건너뛰고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목적론적인 자연 관찰은 이 책이 마련한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티마이오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물리 신학으로 흘러 들어간다. 플라톤은 그의 심리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신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자기 세계관을 펼치는데 신화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의 영역에는 엄밀한 과학이 없었으며 둘째로 비유와 상징은 순수한 개념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추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요거 한번 좀 논의해보고 싶어요. 신화, 왜 신화를 들어서 우주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플라톤이. 첫 번째 이유가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의 영역에는 엄밀한 과학이 없대요. 플라톤이 봤을 땐 우주의 세계는 움직이는 거죠. 변화하고 끊임없이. 즉 물질 세계. 근데 이데아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거죠. 플라톤의 눈으로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변화하는 것도 어떻게든 포착은 하고 있으니까 과학으로. 그 플라톤의 시대에 과학이 있었는지 일단 제가 모르겠는데 플라톤이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행 다녔죠. 이집트나 그 수메르 신화의 그 바빌로니아라든지 이집트 신화 속에 이집트를 갔다 왔는지 문득 궁금해지고 그 부분은 이미 사라진 문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플라톤의 입장에서 플라톤의 주장대로라면 이데아를 본따 만든 것인데 세계는 변화한다고 했지만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데아는 의미가 없는 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국가의 모습이 다른데 문화마다 다른데 그러면 똑같은 이데아를 본따서 나라가 생겼을 텐데 왜 다르냐 다 이런 거죠. 그런 느낌보다는 플라톤은 이데아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다른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데아를 찾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못 보고 이데아를 찾은 건지. 여행을 다녔으니까 여러 다른 부분들은 알았을 거고 그러면 국가마다의 이데아도 다 다른가? 그리스의 이데아, 뭐 이집트의 이데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신은 분명 이데아를 본따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메르도 신화가 있고 바빌로니아 맞아. 신화라든지 이집트도 신화가 있고 여기저기 심지어 그 이제 아마 플라톤이 돌아다녔을 법한 중동에는 수많은 신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나중에는 기독교에 의해서 70이 악마가 될 정도로 70이 악마는 실제로는 그
중동의 각 신화 속의 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남의 나라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악마로 만들어 버렸네. 네, 바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황당하네요. 바알은 중국으로 따지면은 풍작의 신인 아 여호와와 같은 등급의 신인데 그거를 이제 악마로 네, 만들었어. 그렇게 바알을 악마로 만들고 많은 게임 속에서도 악마로 등장하죠. 야 진짜. 그런 신들을 다 만났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세계의 부분. 예,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저는 플라톤이 우주론도 솔직히 이게요. 이게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감히 한 사람이 아무리 철학자라고 그래도 이거를 어떤 확신을 갖고 만들었다. 자기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짜맞춘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거 이렇게 이거 좀 만약에 머릿속에 짜맞췄다고 해도 이거는 이 사람은 너무 대범한데? 그렇죠. 지금도 누가 야 우주는 이렇게 생긴 거야. 다 비웃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플라톤의 말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책을 많이 쓰고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 거지. 지금 일반인은 뭐 이렇게 얘기해봐요. 책으로 우주는 이런 것 같아. 나름의 생각을 막 해가지고. 근데 웃기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은 정말 대범한 건가? 이거 어떻게 이런 감히?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뭐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우주론 자체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수세기 후에 네. 신화를 만든 지금까지도 유명한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소설가는 아닌 거잖아요. 네. 플라톤이. 그런 부분에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하니까 소설가는 괜찮죠. 소설가는 자기 세계관을 나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그 허구라는 걸 자기도 알고 읽는 사람도 아는데 플라톤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진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거는 야 이 사람은 너무 나갔는데 이게 플라톤뿐만 아니라 우주론을 뭐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게 대범한 짓이에요. 감히 무슨 근거로?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후의 그 신들이 맞서 싸우는 용도 성경에서 묵시록의 붉은 용이 아마 그 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내용일 텐데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랑 성경은 자세히 보면 너무나 창세전은 닮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다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렇겠죠. 기독교가 이제 70의 악마를 만들었듯이 플라톤이 거기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플라톤도 그 신들을 봤을 거라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그렇죠. 이데아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의견이 뭔가 있었을 법한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근거 이런 거. 네. 예, 오로지 데미우로고스만 얘기를 데미우로스만 주구장창 나오죠. 해가지고 원래 데미우로스 원래 있는 것으로 원래 있는 존재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 신화는 이런 부분들을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그냥 신이 여러 모습으로 나왔다. 세 주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커버를 치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70이 악마로 묘사했듯이 커버를 치듯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듣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뭐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책도 찾아보시고 이제 우리 종교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원이 왔나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좀 더 뭐랄까 발전하는데 깊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첫째 신화를 굳이 들여와서 우주론을 편 플라톤의 이유는 첫째는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의 영역에는 엄밀한 과학이 없다 이런 주장.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비유와 상징은 순수한 개념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추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문학이라는 게 솔직히 비유와 상징의 언어잖아요.
문학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비유와 상징을 동원해서 문학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플라톤은 알고 신화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데 신화도 문학이겠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문학이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건 과학보다는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 저는 동의를 해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성경도 태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거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증명이 불가니까 신화, 비유와 상징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화뿐만 아니라 전설이나 대부분 이야기들 이제 비유와 상징이 네. 많다고.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에서는 백제가 고구려에 이제 평양성을 함락하고 후 백제의 한양 도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군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외 드라마에서는 이제 같은 왕족끼리 싸우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역사서에서 왕이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했다고 기록하지 말고 지진이 일어나서 해군했다고 기록해라라고 드라마에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있고, 예를 우리나라에도 엄청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최후의 많은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발해가 갑자기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한 순간에 멸망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화산 분화가 폭발된 이제 그 백두산이 폭발된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거란족의 침투로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도 강하고, 정말로 화산 폭발 때문에 국가가 멸망했다라는 썰도 강하잖아요. 진실은 지금으로서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남아있는 추측성으로 그 당시 이제 과학적인 해산재들이 쌓인 부분들의 역사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부분처럼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신기한 이야기들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방주가 실제로 히말라야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조개 껍질이 발견된다든지 방주로 축적되는 다른 어떤 뭔가 모양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것들을 보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히 알려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쓴 게 기원전 이제 이야기인데, 그 여행자가 실제 자신이 본 거를 보고 그냥 그 시대의 불가사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부분에 이제 지중해 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그 7대 불가사의가 실제로는 불가사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훨씬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아의 석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본 대명사가 돼가지고 7대 불가사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 주장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에 플라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부분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범을 보였다, 비유와 상징에 있어서. 단군 신화도 생각나네요. 그 곰,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결국 곰은 버텼고 호랑이는 중간에 나왔죠. 마늘과 뭐 쑥을 먹었나?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 있다고. 곰족 뭐 호랑이족이 싸웠는데 호랑이족이 뭐 패배하고 뭐 그런 스토리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유인 거죠, 상징. 그런 식으로 이야기로 만든. 옛날 조상들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학자들은 밝혀내고. 좀 계속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우리들의 물리적인 세계와 자기의 이데아의 세계를 분명하게 구별짓는다. 물리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생성의 세계인데, 이 생성의 세계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참된 실제는 없으며 항상 변하고 있다. 이 세계는 많음이요, 나눌 수 있는 것이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요, 한계 지워지지 않은 것이요, 제한이 없는 것이요,
큰 것이요 또 적은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며 이데아가 나타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데아를 모사한 것. 이게 이제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플라톤이 보고 있는 이 세계, 물리적 세계. 저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은근히 또 새삼스럽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는 정해져 있어요. 고정불변이야. 그냥 원래 그렇게 있어.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뭐 플라톤의 입장으로 하면은 이데아를 모방하려고 하겠지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아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요. 한계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세계는 한계가 없어. 아 이건 가능성이다. 제한이 없대요. 아 제한이 없다고? 근데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있어. 제한도 있고 한계 지워졌어. 그냥 그거야. 영원히 그래. 그러면 야 이건 대단한 건데? 오히려 이데아의 세계는 재미없고 따분할 것 같은데 이 세계는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 그게 물론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부정이든 긍정이든 부정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제한이 없는 세계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는 재미없겠죠. 모르죠. 플라톤만이. 플라톤 딱 그냥 원래 완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데아 왜 이데아 세계에서 굳이 이제 물리적인 세계가 생겼나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세계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신이 만들었나 세계를?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아를 참으로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이데아를 참으로 생각하고 봐도 플라톤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계속 가볼까요? 네. 네. 179쪽 물리적인 세계가 이데아에 관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물리적인 세계는 일정한 모양으로 형성되지 않은 왁스, 그러니까 초와 같은 것으로서 이데아에 의해 모양이 찍혀진다. 감각의 세계도 이데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자, 다음 소제목 B, 세계의 형성인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세계는 신의 선 의지 때문에 생긴다. 신이 선한 의지로 세계를 만든 거죠. 그는 선 의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선한 자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절대로 질투가 없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한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려 한다. 바로 이런 사실 안에서 생성과 우주의 참된 근거를 볼 수 있다. 데미우르고스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들어낸 그런 창조주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물질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는 정지에 있지 않고 절제나 규칙에 얽매여 있지 않아서 운동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역을 그대로 넘겨받아 무질서한 것을 질서 지워지게 했다. 이 질서 있는 상태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질서한 것보다 낫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무질서한 물질을 갖고 있었는데 물질이 무질서한데 그걸 질서 지워지게 만든 게 지금 세계라는 거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최초의 것은 세계의 영혼이다. 이 세계의 영혼은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고하고 살아있는 실체다. 세계의 영혼은 한편으로는 나눌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와 다른 편으로는 나눌 수 있고 변하는 실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비감각적인 것이다. 세계 영혼도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신체 즉 우주의 진료로서 감싸여져 있다. 세계 영혼은 우주에다 생명을 부여하고 예견과 생명력을 통해 우주 즉 만들어진 신들과 인간, 동물과 식물, 생명이 없는 진료를 형성한다. 이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기독교는 무에서 유를 만들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동물도 만들고 뭐 별과 달과 해도 만들고 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 세계를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 플라톤의 신은 물질이 있어요. 찰흙덩어리처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질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 유에서 유를 만드는데 기독교의 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근데 기독교의 신도 창세기 신도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그 맨 앞쪽에 보면 있긴 있었어. 뭔가 하나님의 신이 그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그 수면 같은데 이게 떠돌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냥 얼추 네. 알고 있습니다. 제 1장 1절을 보면 수면 어쨌든 수면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도 있죠. 깊음 그 물일 텐데 어쨌든 수면 위에 떠돌고 있어요. 수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우주를 만든 건데 근데 물질이 있긴 있어요. 기독교도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 아무튼 재밌죠. 물질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에도 나오는데요. 우주는 층을 이루고 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의 영역 위에 식물의 영역 위에는 동물의 영역이, 그 위에 인간의 영역이, 또 위계가 나눠지죠. 또 플라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들의 위계를 둬요. 뭐가 더 낫냐, 더 위대하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창조된 신들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신들의 영역은 유성, 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과 별들의 영역이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신이 적게 나타난다. 저급하다는 거죠. 내려갈수록 인간보다 동물보다 식물보다 그냥 무생물이 저급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계를 두는 순간 함부로 대한다. 제가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이런 위계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전 우주는 살아있는 진짜로 이성적인 피조물이며 신의 예견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다. 티마이오스의 맺는 말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주는 요거 되게 감동적인 문장인데 플라톤이 본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유일하게 실제하며 그 본질과 현상에 있어서 완전하며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며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이 유기체 안에서 기타의 모든 죽어버릴 유기체들과 죽지 않을 유기체들이 존재하게 되며 생각 속에서만 생각될 수 있는 신의 감각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이며 매우 위대하고 선하며 아름답고 완전하다. 이게 우주에 대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쓴 그 맺는 말입니다. 이거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벅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씩 읽는데 그래 우주는 이렇지 하면서
좀 감동적이었다. 플라톤은 지구 안에서밖에 우주를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 우주를 신으로 보고 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플라톤에겐 낮과 밤의 개념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우주를 신으로 본다면 밤에 신이 직접 관찰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직접 마주할 수 있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 모르겠지만 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만 그렇다면 태양은 신과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방해물이 되는 건데 사실 모든 이야기들은 낮에 이루어지고 밤에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밤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플라톤이 정말 우주를 신으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표현만 이렇게 한 걸까? 그렇다면 데미우르고스를 우주로 본 건가? 그냥 그 밤하늘. 그러면 저기 반짝이는 별들이 이데아로 본 건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플라톤은 세계의 시작이 시간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끝이 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영원할 뿐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카데미아의 2대 원장이었던 크세노크라테스가 이미 플라톤은 자기의 이러한 설명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추구했을 뿐인데 그것은 마치 한 수학자가 보다 더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기하학적인 그림을 차례차례 그려 보이지만 이 그림은 본래에는 무시간적인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한 말, 우선 세계가 그 자체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상이 있다. 세계가 자체로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혹은 영혼과 진료가 영원하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자기의 궁극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죠? 이 궁극적인 근거는 이데아인가? 이데아인가? 데미우르고스인가? 아무튼 티마이오스는 국가에 나타나 있는 무전제자와 선 자체의 이데아가 변증법적으로 상승한 것을 구체적, 구상적으로 대비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이 신화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두 번째 위대한 사상은 앞에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사상은 목적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심화한 것이다. 전체적인 세계가 질서지워져 있다.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는 영원한 이데아를 보고 세계를 만들어낸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모든 이데아가 항상 목표인 동시에 목적이다. 이데아의 왕국 전체는 최고의 것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이래요. 최고의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리 잡혀진다. 세계가 이렇게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수표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순수한 논리적인 질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을 뜻한다는 사실은 세계 영혼이 그 예견에 의해서 만물을 질서 지우고 이 만물을 코스모스가 되도록 해준다는 티마이오스의 이론이 보증해준다. 기계론도 의미와 질서를 알고 있다. 모든 사건들은 뜻이 있는 법칙적인 것을 따른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정신이 없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질서 지워지지 않은 질서라는 것이 있는가? 기계론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데아론의 아버지이고 따라서 무시간적인 신 앞에서의 명제의 아버지인 플라톤은 적어도 세계의 존재는 지지하며 자기가 말하는 질서는 하나의 질서 지우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질서 지우는 자는 객관적인 정신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살아있는 정신이기도 하다.
세계 영혼이 신과 일치되는 그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론들이 많다. 만물을 지배하는 정신이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한 가지의 살아있는 원리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상에는 변함이 없다. 영혼이 없이는 정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화의 세 번째 중요한 사상은 영혼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영혼이 정신의 원천인 동시에 힘의 원천으로서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다루었다. 세계 영혼이 운동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거의 대부분의 인과관계는 항상 어떤 영혼적인 것, 영적인 것인 거죠. 근세 철학은 보통 인과관계를 단순한 기계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기가 일수다. 플라톤은 인간이 자기 경험에서 얻는 영혼의 체험과 비유해서 모든 인과관계를 해석한다. 그는 자기의 심리학에서도 또 우주론에서도 영혼적인 것을 신체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지를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영혼적인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모든 물체적인 운동의 설명 근거이며 그뿐만 아니라 물체적인 존재의 설명 근거이기까지 하다. 항상 한자리의 물질적인 원리, 아르케로만 되돌아가던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영혼을 뒤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영혼이 첫 번째 것이며 모든 물체적인 것들보다 먼저 있었으며 물체들의 모든 변화와 변형에는 이 영혼이 먼저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기질, 성격, 소망, 깊은 생각과 참된 의견, 계획과 회상 등은 모두 물체의 길이, 넓이, 깊이, 힘에 앞서서 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문득 그냥 이제 이데아가 최종 목표면은 왜 이데아를 향해 가야 되는 건지, 그냥 이데아를 이뤄서 뭘 할 건지가 플라톤은 스스로 알고 있었나?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그런 질문을 끝까지 하라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질문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데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플라톤이 왜 이데아로 가려고 했는지. 물론 앞서 말한 철인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데아를 한다면, 그건 이데아를 이뤄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데아를 이룬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냥 강아지가 행동하는 모습이나 고양이가 행동하는 모습을 저렇구나 보다가 왜 저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진료 물질이라는 소제목이고요. 183쪽 이 범심리주의는 이게 어쨌든 되게 생소한 단어긴 한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범심리주의는 뒤에 와서 라이프니츠가 자기의 단자론으로서 주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뭐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쉽사리 극단론에 빠지는 일이 없다. 플라톤이 마치 그가 이데아의 세계와 나란히 감각의 세계를, 지식과 나란히 역설을, 이상적인 국가와 나란히 조금 덜 좋은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티마이오스에서도 정신과 영혼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인정하고 있다. 즉 데미우르고스가 전능한 세계 창조자는 아니다. 그도 먼저 한 가지의 영원한 진료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나왔죠. 진료. 그는 이 진료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하며 이 진료가 그의 의욕을 한계 지운다. 데미우르고스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좋게 선하게 만들려고 했지
나쁘게 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진료 때문이죠. 이게 제한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자유롭고 계획적인 창조 활동에 의한 작품 외에도 필연성의 작품이 있게 마련이다. 진료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필연성에 속한다. 그러겠죠. 진료의 성질에 의해서. 플라톤은 이 필연성을 진정한 인과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필연성은 한 가지의 협동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아직 맹목적이고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이다. 모든 생성의 진짜 원인은 항상 영혼뿐이다. 플라톤은 일관성이 있어요. 진짜 원인은 영혼이라고. 여하튼 진료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료는 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데미오르고스는 벌써 가장 선한 세계를 만들 수가 없었다. 악은 이 유한한 자연과 이 지상의 세계가 필연적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라는 티마에오스의 말이 생각난다. 플라톤도 도리 없이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의 체계에서는 진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진료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즉 관념적으로 추론해내려고 애쓴다. 이 뒷부분은 좀 이따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료 때문에 작용하는 한계 때문에 악이 생긴 거죠. 데미오르고스는 선한 생기를 만들 수가 없대요. 진료로 갖고 만들려 하다 보니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죠. 찰흙을 갖고 뭘 집을 져. 나무를 갖고 집을 져. 돌을 갖고 집을 져. 그럼 재료의 한계에 얽매이게 되죠. 재료를 아무리 잘 다듬어도 그 재료의 특성, 나무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나무는 썩게 돼 있고 그런 한계들이 있겠죠. 돌을 하면 좀 깎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에 악이 생겼나? 이런 한계 때문에. 진료 자체에 오류다. 데미오르고스는 선한데 진료가 나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데미오르고스의 한계는 플라톤의 한계이지 않을까. 플라톤의 한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의 오류 때문에 이 세계에 악이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저 자체는 이게 신화 자체로 거대하게 오지 않아가지고 데미오르고스도 플라톤의 창조물이고 그죠. 이데어도 플라톤의 창조물이다 보니까 주장이죠. 진료 자체도 플라톤의 창조물로 보여서 그냥 플라톤의 한계처럼 다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그 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런 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아이디어를 이걸 보고 얻은 거 아니고 이 전부터 좀 최근에 이제 생각한 건데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좀 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신은 저도 신을 막 이렇게 플라톤처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거지? 이 신은요 우주 바깥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주 안에 있을 것 같고 우주 안에서 우리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처럼 영향을 주고받을 것 같아. 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신의 한계죠. 신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글쎄. 신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물질 진료 자체 때문에 데미오르고스가 완벽한 걸 못 만들어낸 것처럼 신이 그래 세상을 만들었다 쳐도 이 세상이 이 진료 자체의 한계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고 이런 것들 생각을 저 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재밌죠? 이건 자기 마음 누구나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 있겠지만 자기만의 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죠.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플라톤은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엠페도클레스의 4가지 원소들을 정다면체에서 생겼다고 한다. 흙은 가장 무거운 원소로서 육면체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가볍고 날카로운 원소로서의 불은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는 8면체로, 물은 12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근데 자기가 그때 당시 뭐 현미경이 아무리 발달해도 볼 수가 없을 텐데 주장이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대범한 건데 우주론 자체도 그냥 자기가 그냥 이럴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고 이래. 옛날 사람들은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허황된 얘기를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그 우주론은 고사하고 이거 너무 광범위한 우주론은 고사하고 되게 소심하잖아요. 저만 해도 뭐 하나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쫄고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기계랄까 기상이랄까 대단하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어. 야 공기는 8면체야 물은 12면체다. 되게 대범한 거거든요. 이런 기상을 배우고 싶다. 좀 엉뚱하지만 이 패기를 보세요. 이 기본 철학자는 확실히 좀 아무리 남이 보기에 뻥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믿어.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신 얘기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런 것 같아. 이래야 남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게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효과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주장 자체가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다면체는 많은 원형적인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인 원소들의 형성은 이 원래적인 삼각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원래적인 삼각형은 평면에서 생기고 평면은 직선에서, 직선은 점에서 생긴다. 점들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며 하나에서 유도되어 나온다. 플라톤은 이 원래적인 삼각형을 가지고서 특별히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원리, 그 아르케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다. 자, 이제 한 장도 안 남았습니다. D, 공간과 시간. 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이 나와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새로운 원리, 즉 공간이다. 이 공간이 진료가 원래적인 삼각형에서 이끌어내진다고 하는 대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료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수학적인 공간이다. 물체적인 것은 그저 연장뿐이다. 물리적인 물체와 수학적인 물체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제 플라톤이 봤을 때 공간적 물질은 항상 순수하지 않은 개념, 어두운 것, 수수께끼 같은 것,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플라톤이 보기에 공간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대요. 모든 존재자들이 다 공간의 형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공간.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시간도 물체적인 생성이 있는 곳에만 있다. 시간은 이 물체의 세계와 더불어 비로소 생긴다. 물체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겠죠? 물체, 어디든 플라톤은 어디에와 언제라는 물음을 제기해도 무의미할 그런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존재자를 맨 먼저 주목한다. 물질에는 정말로 인과관계가 없는 걸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순수히 본성적으로 필연성을 가지고 생겨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역시 실제적인 것이 아닐까? 이건 저자의 물음입니다. 플라톤은 사고에다 전적으로 중점을 두려고 했대요. 자, 뭐 요 정도. 요거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제 플라톤의 공간과 시간, 수학적인 공간, 그리고 공간을 알 수 없는 것, 수수께끼 같은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플라톤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철학자죠.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없었을 텐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걸 어떻게 설파했는지 말 자체로 설파했는지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인 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비슷한 다른 얘기 자기만의 주장을 할 텐데 하죠. 플라톤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죠. 그죠. 그건 또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한 건지. 이런 자기 확신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텐데 왜 플라톤의 얘기만 또 남아 있는 건지 그것도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음. 궁금하네요.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플라톤의 저서가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뭐 플라톤 말고도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도 플라톤이 최종 승자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닐까. 물론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좀 플라톤이 옳아서 뭐 플라톤이 맞아서 거의 지금까지 왔다기보다는 플라톤이 당시의 그런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절대적으로 뭐 진리라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크기 범위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역사에 남았나? 좀 고민이 되네요. 물론 플라톤의 주장은 되게 이상적입니다. 좋고요.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플라톤이 거대한 암산처럼 악산이라 불리는 그런 산처럼 느껴졌는데 산. 처음엔 그 크기가 에베레스트였다면 지금은 그냥 그래도 설악산 정도로 바뀐 이제 것 많이 같습니다. 낮아졌어요. 신화적인 게 다 없어지고 이제 좀 플라톤이나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네. 저는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수도 그렇고요, 뭐 공자,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신격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고 이게 같이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민낯을 보는 거죠, 민낯을. 여전히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렇긴 해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신을 보고요. 플라톤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생애, 저작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